머나먼 옛날 페르시아의 수도 바그다드에 신바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신바드는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땀투성이가 되게 일을 하면서도 돈은 조금도 받지 못했다. 가난한 신바드는 짐 나르는 일이 이제는 실증이 났다. 이 일도 이제는 실증이 난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야. 어느 날 신바드는 큰 저택 앞에 있는 나무 밑에 누워서 혼자 중얼거렸다. 때마침 신선한 바람이 불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황홀한 음악도 들려왔고 게다가 즐거운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저택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모양이었다. 쳇, 참을 수 없게 된 신바드는 약에 올라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오나 그러하오나 근사한 살림과 음식은 가난뱅이에게는 주시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어디 있나이까 애달고 애달습니다. 그러자 저택에서 하인같이 보이는 소년이 뛰어나왔다. 우리 주인나리께서 당신을 손님으로 모시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니 이리로 오십시오. 소년이 신바드에게 말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신바드는 눈을 깜박였다. 그리고 소년의 안내를 받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이 너무도 으리으리해서 신바드는 깜짝 놀랐다. 마치 꿈에서 본 궁전 같았다. 그러나 결코 꿈이 아니었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꽃,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 바구니에 가득 담긴 과일, 새빨간 술이 담겨있는 은잔 따위가 식탁위에 지지하게 놓여 있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가수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무,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 그리고 한가운데에 있는 큰 의자에는 임금님같이 보이는 사나이가 의젓하게 걸터앉아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자네는 참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더군. 임금님 같은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의 이름이 뭔가? 네, 신바드라고 합니다. 그거 재미있군. 내 이름도 신바스야. 가난뱅이는 깜짝 놀랐다. 이름은 같은 신바드이지만 자네와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임금님 같은 신바드가 큰 소리로 웃었다. 이름이 같아도 사람이 다르면 생활도 다르지. 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일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지. 나는 여러 차례 배를 타고 여행을 했어. 그래서 나는 뱃사람 신바드라고 불리고 있지. 나는 여기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나 어떤 일에도 견뎌냈지. 그 이야기를 내가 자네에게 들려주지. 뱃사람 신바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젊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뿐이야. 그러니 놀고 먹을 수가 없어. 제대로 일을 하기 전에 넓은 세상을 실컷 보고 오자.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미천으로 배를 사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득 싣고 엘바스라 항구를 떠났다. 오늘도 내일도 푸른 하늘과 망망한 바다뿐인 기나긴 여행이었다. 어느 날 나와 배를 탄 일행은 섬 하나를 발견했다. 아, 섬이 보인다. 우리는 섬에 올라가서 더러워진 옷을 빨고 불을 피워 저녁 준비를 했다. 오늘 밤은 이 섬에서 편하게 잘 수 있겠군. 모두 바닷가에 앉아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섬이 몹시 흔들거렸다. 지진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이 섬은 더욱 심하게 흔들거렸다. 큰일 났다. 섬이 더욱 심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들은 커다란 바다거북에 등에 타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큰 바다거북이라도 등에서 불을 피웠으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다거북은 날뛰기 시작했다. 첨벙첨벙. 우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에 내동댕이 치죠.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이 나게 돛을 올려 우리들을 구해주는 척하더니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다. 나는 떠내려온 통을 붙들고 넓은 바다를 있는 힘을 다해 헤엄치고 있었다. 파도에 시달리는 동안 나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넓은 바다뿐이었고 바다는 말없이 흘러가기만 했다.
이윽고 태풍이 불어왔다. 무시무시하게 큰 파도였다. 나는 파도에 밀려 소용돌이치는 물결에 말려들었다. 여기저기서 울퉁불퉁한 바위가 바닷가에 떠밀려왔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얼마 지나서 정신이 들었으나 그해 안에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곳저곳 살피고 있는데 바위 그늘에서 한 사나이가 불쑥 나타나더니 말했다. 무서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어. 그 사나이는 나를 안아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섬에 있다는 바다말을 찾으러 왔어. 바다말이라니? 내가 물었다. 그렇지, 보라고. 바닷속에서 바다말이 나타났어. 그것은 매우 억세고 아름다운 바다말이었다. 그 사나이는 훌쩍 바다말에 올라타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내 일은 끝났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임금님이 계시는 서울로 가는데 자네도 함께 가지 않겠어? 나는 그 사나이를 따라 엘미라지라는 나라의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임금님의 신하가 되었다. 나의 일은 그 나라의 항구에 찾아오는 배의 짐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익은 배 한 척이 항구에 도착했다. 아, 내 배다, 내 배야. 바다거북의 섬에서 헤어진 배와 선원들이었다. 내 배와 배에 실은 물건이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다. 내 물건은 진귀하게 여겨져 많이 팔려서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된 나는 지난번보다 더 큰 배를 타들여서 물건을 잔뜩 싣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 배가 닿은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 섬 전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어느 사이에 꾸벅꾸벅 졸음이 오더니 나는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그 사이에 배는 나만 남겨두고 떠나고 말았다. 배를 돌려라. 잠이 깨어 깜짝 놀란 나는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있는 힘을 다해 외쳤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배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너무나 슬퍼졌다. 아니 훌쩍거려봐야 소용이 없어. 그보다는 이 섬 어디엔가 집이 있지 않을까? 나무 위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것이 무엇일까?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알같이 생긴 것이었다. 알이라면 너무 큰데 어쩌면 둥근 집인지도 몰라. 하지만 집이라면 창도 있고 출입문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이상한 물건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조사해보았다. 아, 알았어. 이건 역시 알일 거야. 아, 그렇지. 어쩌면 루크의 알인지도 몰라. 루크는 도깨비같이 큰 새로서 코끼리도 통째로 집어 삼켜버린다고 했다. 이것이 상문에서 본 일이 있는 루크의 알이라면 곧 루크의 어미새가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쿵 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이 깜깜해졌다. 그 순간 커다란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덮은 루크가 내 머리 위로 내려왔다. 이크. 나는 들키면 큰일이다 하고 알밑에 숨었다. 나무같이 굵디 굵은 루크의 다리가 눈앞에 우뚝 섰다.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루크의 다리에 달라붙어 머리에 두른 터번을 풀어서 내 몸을 루크의 다리에 동여맸다. 루크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늘 가득히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더니 휙휙하고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갔다. 높은 산이 솟아있는 섬 위에까지 날아와서 산과 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 내렸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루크의 다리에 동여맨 터번을 재빨리 풀고서 바위 그늘로 뛰어가 숨었다. 루크는 나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슨 먹이를 꽉 움켜쥐고는 다시 날아가 버렸다. 이제 나는 살았다. 겨우 안심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다이아몬드다. 골짜기의 바닥에는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에 돌멩이처럼 흩어져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거기가 바로 다이아몬드 골짜기였던 것이다. 이게 웬 횡재냐? 나는 주머니란 주머니에다 다이아몬드를 쑤셔 넣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 깊은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산은 높고 험한 낭떠러지였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낭떠러지 위에서 무엇이 떨어져 내려왔다. 그것은 큰 고깃덩어리였다. 다이아몬드를 줍는 사람들이 그 고깃덩어리를 낭떠러지 위에서 던졌던 것이다.
큰 고깃덩어리가 철썩하고 떨어지면 골짜기 바닥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몇 개씩 고깃덩어리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다이아몬드를 채집하는 사람들은 큰 독수리를 낭떠러지 위에서 날려보냈다. 독수리는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는 낭떠러지 위로 돌아갔다. 다이아몬드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그 독수리를 붙들어 채워온 고깃덩어리를 빼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기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빼냈다. 멋진 방법이군. 나는 감탄했다. 그래서 떨어진 큰 고깃덩어리를 내 배에 동여매고 드러누워서 고깃덩어리를 집으러 오는 독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큰 독수리가 낭떠러지 위에서 날아 내려오더니 내가 묶인 그 고깃덩어리를 낚아채고는 푸드득 낭떠러지 위로 날아갔다. 이리하여 나는 골짜기 밑에서 낭떠러지 위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이아몬드를 주머니마다 넣고 돌아왔다. 그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왔다. 그 덕분에 나는 먼저 번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또 세 번째로 배를 타고 또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태풍이 또 다시 불어왔다. 무서운 큰 파도에 밀려 배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꽝, 우지직 하고 배가 바위에 부딪혔다. 아이쿠, 그것은 원숭이 섬이었다. 수없이 많은 원숭이들이 바위 위에서 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원숭이들은 핥히고 물어뜯으며 날뛰다가 돛대에 기어오르더니 돛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배를 빠져나와 섬의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더니 커다란 굴이 하나 있었다. 굴 속은 어둡고 척축하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한참 들어가니 방이 있었고 불가마 밑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그 불빛으로 주위를 둘러볼 수가 있었다. 이크 뼈다귀다. 인간의 뼈가 쌓여 있었다. 그것만 보고도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터벅터벅 발소리가 나더니 도깨비 거인이 나타났다. 도깨비 거인이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맛 좋은 인간들이군. 어느 놈이고 닥치는 대로 먹어줄 테다. 이리 와. 하면서 거인이 새빨간 혀를 날름거렸다. 하지만 모처럼 생긴 먹이를 한 장 먹어 치우기는 아깝다. 한 장 자고 일어나서 천천히 먹자. 도깨비 거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불이 타고 있는 아궁이 옆에 들어눕더니 어느 사이에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다. 어떻게 하면 달아날 수 있을까?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궁이 바닥에 있는 재를 모아서 모두에게 한 줌씩 주게 했다. 알겠어? 이 재를 저놈의 눈에 집어 던지는 거야. 내가 말했다. 신호를 하면 던지는 거야. 자, 던져. 우리들은 휙휙 하고 도깨비 거인의 눈에 한꺼번에 재를 집어 던졌다. 후후! 거인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비벼댔다. 큰 눈에 재가 가득 차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다. 어서 달아나자. 자, 빨리. 우리들은 모두 뛰기 시작하여 바닷가까지 도망쳐왔다. 보트 한 척이 바닷가에 닿아 있었다. 그 보트를 집어타고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이놈들, 얘 섞어라! 앞을 못 보는 도깨비 거인이 무턱대고 쫓아왔다. 이놈들! 거인은 손으로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양팔을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귀를 살짝 기울이더니 우리들이 보트를 저어나가고 있는 쪽으로 휙 하고 내던졌다. 철썩! 큰 바위가 보트를 스칠듯 말듯한 곳에 떨어졌다. 보트가 단번에 뒤집히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에 거꾸로 처박혀 버렸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떠내려갔다. 나 혼자만이 간신히 구조를 받아 어느 외딴 섬에 도착했다. 거기서 배에 태워져 무사히 바그다드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매번 운이 좋을 수는 없다고 체념하고 다시 다음 여행 준비를 했다. 네 번째 모험으로 이번에는 인도로 향했다. 인도라는 나라는 멀고도 먼 곳에 있었다. 미처 인도에 닿기도 전에 또 한 번 태풍이 불어 배가 떠내려갔다. 우리는 섬을 발견하고 그 섬에서 잠깐 쉬기로 했다. 이 섬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다. 먼저 번의 도깨비 거인과는 달리 식인종은 우리들과 그다지 다르게 생기지 않았으나 배가 불룩 튀어나온 것이 특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식인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식인종들은 우리들을 그들의 두목에게 데리고 갔다. 이 섬의 음식은 좀 색다른 것인데 좋으면 얼마든지 먹어라. 식인종의 두목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으나 나는 먹지 않고 먹는 체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섬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점점 몸에 기름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뒤룩뒤룩 살이 쪄서 돼지같이 되었다. 나중에는 눈이 흐려지며 머리가 멍해지더니 잠이 들어버렸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몸은 점점 뒤룩뒤룩해지더니 터질 것 같이 되었다. 으하하. 식인종 두목이 웃었다. 좀 더 살쪄라, 좀 더. 살이 찔 대로 치면 고기만두를 만들어 먹어줄 테다. 식인종 두목은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나는 다행히 살이 찌지 않았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서 7일 만에 식인종의 섬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랐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농부처럼 보이는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 노인은 친절하게 도시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도시는 대단히 번화하고 거리에는 상점이 늘어서 있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생활이 넉넉해 보였으며 훌륭한 말을 탄 사람도 많이 있었다. 나는 언뜻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 좋은 말들에는 안장이 없었다. 옳지, 말 한 장을 만들어서 팔자. 나는 목수와 대장장이를 찾아내어 말 한 장을 여러 개 만들게 했다. 쇠붙이를 붙이고 가죽을 입혀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어서 멋진 안장을 완성했다. 안장을 어깨에 메고 나는 임금님이 사는 궁전으로 찾아갔다. 이것은 말 안장이라는 것이옵니다. 이것을 말등에 얹으면 편안하게 말을 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께 안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 허,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던가. 임금님은 말등에 얹은 안장에 올라앉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내가 만든 안장은 만들자마자 팔려나가 나는 그 도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네, 색시를 얻어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어떻겠어? 내가 어여쁜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까. 임금님께서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해 주었다. 나는 돈도 벌고 또 예쁜 색시를 얻어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신과 함께 언제까지고 이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겠소. 나는 꽃같이 아름다운 색시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렸다. 나는 장례행렬을 따라 묘지로 갔다. 묘지의 뚜껑이 열리고 아주머니의 시체가 그곳에 안장되었다. 좋은 아주머니였는데 내가 혼잣말을 하며 아주머니의 시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무덤 속에 함께 안장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뚜껑이 쾅 하고 닫혀버렸다. 남편은 살아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도시의 장례법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알려주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살아있어도 묘에 생매장되고 말아. 그럼 만약 내 아내가 죽으면 당신도 같이 생매장 당하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빵 3조각, 무랑아리 하나, 그것을 가지고 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 당치도 않는 말을. 그런데 그 당치도 않은 일이 나에게 닥쳐왔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아내가 병으로 죽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이제 생매장 당하게 되고 만 것이다. 묘 속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나 나는 끝내 무덤 안에 넣어졌다. 장래의 풍습대로 빵 3조각, 무랑아리 하나와 함께 돌로 된 묘의 뚜껑이 닫히고 말았다. 나가려고 해도 이젠 어쩐 도리가 없는 것이다. 무덤 안은 깜깜했다. 나는 매일 빵 한 입,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목숨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빵과 물이 다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쓰러진 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그런데 으드득으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쏘스라치며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왔는지 들개 한 마리가 뼈를 갉아먹고 있었다. 요놈! 얼떨결에 나는 옆에 있던 뼈를 정신없이 내던졌다. 깨갱깨갱하고 들개가 도망갔다. 들개리를 쫓아갔더니 저쪽에서 빛이 밝아지며 무덤 구덩이의 막다른 곳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다. 살았다. 이리로 나갈 수 있다. 나는 그 구멍으로 들개처럼 기어나왔다. 거기는 천길 낭떠러지로 미튼 시퍼런 바다였다. 나는 낭떠러지 위에 나뭇가지를 세우고
거기에 옷을 잡아매고는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에 다행스럽게도 그 험한 바다를 지나가는 배가 있었다. 선원들은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은 표적을 발견했다. 나는 그들에게 구조되어 무사히 바그다드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내가 생매장당했던 묘지 속에는 많은 보석과 진주가 있었다. 배를 탈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꽤 많은 돈도 벌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의 바다 모험에서도 나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바다 여행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물결은 잔잔하여 이번 여행은 아주 멋이 있었다. 그런데 바다 저편에서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백 마리나 되는 무서운 톱상어가 몰려오고 있었다. 톱상어는 주둥이 끝이 뾰족한 데다가 톱니처럼 날카롭게 생긴 것이 붙어 있었다. 삐걱삐걱 으드득 하고 배 밑을 뚫어 큰 구멍을 내자 삽시간에 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의 몸은 공중으로 높이 떠올랐다가 이내 물속에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부서진 뱃조각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다. 섬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섬에는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개울가에는 많은 작은 새들이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옆에 새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서 새들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이 나자 그 할아버지는 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그 앞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 등 뒤로 돌아가더니 훌쩍 내 어깨에 올라탔다. 목마를 태워서 개울을 건네달라는 말씀입니까?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목말 태운 채 가벼운 기분으로 일어서서 개울을 건넸다. 할아버지, 다 왔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내려놓으려 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두 다리로 내 목을 힘껏 쥐었다. 으악! 나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벌리려 있는 힘을 다했으나 할아버지의 두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큰 쇠집게에 꼭 끼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픈 것은 고사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일어서 빨리! 할아버지는 내 어깨 위에 올라탄 채 무서운 소리로 명령했다. 에이! 나는 힘껏 바다 할아범의 다리를 잡아당겼으나 다리를 벌리려 하면 할수록 붙잡힌 목은 더욱더 죄어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의 등을 때리거나 귀를 비틀어서 바다 할아범이 시키는 대로 걸어야 했고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해도 바다 할아범은 어깨에 탄 채로 떨어지지 않았다. 내 몸은 드디어 녹초가 되고 말았다. 더 걸어! 어서! 더 걷지 못해? 바다 할아범이 명령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포도나무 밑을 걷고 있었다. 바다 할아범은 내 어깨 위에서 포도를 따서 날름날름 웃었다. 저에게도 포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나누어준 포도송이를 속을 도려낸 호박에 넣고 포도알을 으깨어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봐, 그게 뭐야? 바다 할아범이 물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리 내놔. 나는 바다 할아범에게 포도주를 실컷 마시게 했다. 기분이 좋은데. 바다 할아범은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고 흔들흔들 하기 시작했다. 다리의 힘도 약해졌다. 에이! 나는 이때다 하고 느닷없이 바다 할아범의 다리를 들어 힘껏 내던졌다. 으아! 바다 할아범은 곤두박질을 치더니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나는 바다 할아범을 해치우고 나서 그 섬에서 다른 섬으로 건너갔다. 이번 섬은 보물섬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머니란 주머니에 보석을 잔뜩 넣어가지고 바그다드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는 바다 여행을 하면서 쓸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온 선원들이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며 유쾌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다시 바다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곧 준비를 끝내고 엘바스라 항구에서 6번째 여행을 떠났다. 배는 항구에서 항구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재미있는 여행이었다. 그러나 바다 여행에는 언제나 큰 태풍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무시무시하게 사나운 태풍을 만나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섬의 해안에는 부서진 배가 많이 있었다. 여러 척의 배가 이 섬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배 조각들이 오랫동안 파도에 밀려 섬에 끌어올려졌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 작은 산처럼 높아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산이 부서진 배 주위에는 많은 금화와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모래에 반쯤 묻혀 반짝이고 있었다. 아깝구나. 이런 데에 묻혀있다니. 나는 모래 속에서 보석을 파내어 주머니에 채워넣었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기서 나는 뗏목을 만들었다. 그 뗏목을 타고 바위산 사이를 지나고 폭포에 떨어지면서 마침내 사란데에브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나는 곧 임금님의 궁전으로 갔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임금님, 저는 바그다드에서 왔사옵니다. 바그다드에는 하룬 엘 라시드라는 훌륭한 임금님이 계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훌륭한 임금이옵니다. 나는 그 임금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떨까? 좋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편지를 전하고 오너라. 이리하여 나는 임금님이 주선해준 배를 타고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바그다드로 돌아왔다. 나는 바그다드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섬의 임금님의 편지와 선물을 하룬 엘 라시드 임금님에게 가지고 가서 전했다. 내 이름이 그렇게 먼 나라의 임금님에게까지 알려져서 편지며 선물을 받다니 반가운 일이군. 하룬 엘 라시드 임금님은 매우 기뻐했다. 신바트, 자네는 내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섬의 사란데브 임금님한테 갔다 와 주지 않겠나? 나는 임금님의 부탁을 쾌히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배를 타고 7번째 여행길에 나섰다. 다행히도 태풍이 불지 않아서 내 배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사란데브 임금님이 계신 섬나라에 닿게 되었다. 하룬 엘 라시드 임금님의 답장과 훌륭한 답례 선물을 받고 사란데브 임금님은 매우 기뻐했다.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구나. 임금님은 나를 칭찬하시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품을 내려주셨다. 심부름을 무사히 끝내고 돌아올 때는 바다에서 혼이 났다. 배 가까이에까지 범고래가 쫓아왔던 것이다. 그 범고래란 놈은 고래도 잡아먹는 무서운 놈이었다. 으드드그드득 와삭와삭 배 주위를 물어뜯어서 배는 점점 부서졌다. 나의 몸은 바다로 내동댕이 쳐져 겨우 부서진 널빤지를 붙들고 떠내려가다가 이번에는 꽤 큰 섬에 닿았다. 그 섬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전에 한 것처럼 강가에 있는 나무를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 강 아래로 떠내려갔다.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해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뗏목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타고 있던 뗏목이 큰 도시의 강가에 닿아 있었다. 내 곁에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친절해 보이는 노인이 타인들에게 나를 돌봐주게 하고 있었다. 당신의 뗏목은 참양나무라 값이 대단할 거요. 그 노인이 가르쳐 주었다. 이 참양나무를 팔면 이 도시에 곧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나는 운이 참으로 좋았다. 그 노인의 말대로 그 나무를 팔아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도시 전체의 남자란 남자가 모두 새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어떤 새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 초하루가 되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도시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큰 새가 되어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얼마 동안 멍청히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옳지, 새가 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등에 업히면 바그다드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웃집 주인이었던 새에게 부탁해서 그의 등에 업혔다. 자, 날아간다. 푸드득 푸드득 하고 새들은 한 줄로 줄을 지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새들은 헐헐 날아갔다. 나도 하늘을 날아간다. 이쯤 되면 바그다드에 돌아갈 수 있어. 하느님의 은혜로. 나는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마자 느닷없이 불이 비처럼 내렸다. 불비는 새의 날개를 덮쳐 모조리 태워버렸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새의 등에서 벗어나 곤두박질을 치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내가 떨어진 곳은 높은 산 꼭대기였으나 떨어지는 동안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몰랐다. 황금 지팡이를 가진 소년이 나를 구해주었다. 저 새들은 도깨비들입니다. 하고 소년이 말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하고 말한 순간에 하나님이 불비를 내린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도깨비 새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새를 불러들이죠. 이렇게 말하고 소년은 황금 지팡이로 바위를 탁탁 쳤다. 그러니까 금방 아름다운 새가 날아왔다. 나는 그 새의 등에 올라탔다.
조금 후 항구에 닿은 나는 거기서 튼튼한 배 한 척을 사서 선원들을 태우고 바그다드를 향해 출발했다. 배가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이상한 배 한 척이 내 배를 쫓아왔다. 큰일 났다. 해적선이다. 선원들은 우왕좌왕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격려했다. 해적은 도둑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정당당한 선원들이다. 그러니 저들에게 질 수 없어. 그러는 사이에 해적선이 배 가까이까지 왔다. 해적의 두목이 앞장을 서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해적들이 우리 배로 뛰어들었다. 에이, 야! 쨍그랑쨍그랑하고 칼과 칼이 부딪히자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싸움에 익숙한 해적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칼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해적에게 팔을 비틀리어 묶이고 말았다. 나는 꽁꽁 묶여 인도로 끌려갔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다. 노예가 된 사람은 싫든 좋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나는 활과 화살을 들고 코끼리 사냥에 끌려갔다. 너는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어. 코끼리가 나타나면 그 활로 코끼리를 쏘는 거야. 그리하여 나는 나무 위에서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코끼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땅을 울리며 굉장히 큰 코끼리가 나타났다. 코끼리는 여기저기서 화살을 맞았는지 온몸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코끼리는 괴로운 비명을 지르더니 그 코끼리는 내가 숨어있는 나무에 쾅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코끼리가 어느 사이에 긴 코로 나무를 휘감고는 쑥하고 뿌리째 뽑아 올렸다. 나는 하늘에서 곤두박질 치고는 코끼리의 등에 털썩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밟혀 죽고 만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코끼리의 커다란 귀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렸다. 코끼리는 한없이 달려갔는데 힘이 빠졌는지 느릿느릿 걸어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골짜기의 안쪽까지 갔을 때 나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코끼리가 골짜기에 죽어 있었다. 그 골짜기는 코끼리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코끼리의 무덤에 가서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나를 등에 태우고 달려오던 코끼리도 목숨이 다했는지 픽하고 쓰러지더니 이내 죽어버렸다. 이것이 횡재일까? 코끼리에게는 두 개의 굵은 어금니인 상아가 있었다. 상아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실려온 이 골짜기에는 수백 수천 마리나 되는 코끼리가 죽어 있어서 상아의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 그 상아가 모두 내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이 상아를 팔아서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선장, 신바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임금님 같은 뱃사람 신바트는 젊은 짐꾼인 신바트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사람은 괴로운 때가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일을 하면 차차 운이 트인다네.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내린다네.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신바트, 나는 자네에게 선물을 주겠네. 짐꾼 신바트는 뱃사람 신바트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나도 운이 아주 좋군요. 젊은 신바트는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다.